자, 반갑습니다. 배동찬 교수의 맛있는 돈 이야기의 배동찬입니다. 구정 특집 한국 부자와 부동산. 오늘은 그 두 번째 이야기, 한국 부자들의 부동산 첫 취득에 대해서 한번 분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이제 이렇게 분석을 앞서서 설날입니다. 예, 어떻게 새해 복 많이 받으셨나요? 그 새해에도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 가득한 그러한 한 해가 되리라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여러분들 또한 반드시 행복한 한 해가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까치는 우리나라에서 볼 때 이 까치라는 새는 길조죠. 그래서 이 까치는 우리 이제 집 앞에서 이제 나무 위에 있다가 누군가가 이렇게 오면 이제 까치가 막 울죠. 그래서 손님이 오신다는 길조의 의미에서 이제 까치라는 새를 우리나라는 참 좋아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까치 울음소리를 듣고 이제 새로운 손님이 오신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대한민국 농민들은 이제 감따이나 감 같은 거 따고 나서 꼭 이제 까치밥이라고 해요. 이제 잘 익은 홍시는 몇 개, 여여분은 꼭 이제 남겨두고 땄다고 하네요. 참 이제 따뜻한 이야기죠. 또 뭐 까치 새하고 좀 비교되는 새가 또 하나 있죠. 이제 소쩍새라는 거죠. 그러니까 소쩍 운다고 소쩍새. 그래서 이 소쩍새는 이 소쩍새 울음에 대해서는 이제 소쩍소쩍 해서 이제 소쩍새라는 그런 거죠. 그것도 올빼미하고 좀 생긴 게 비슷해요. 그래서 비슷하니까 이거는 좀 큰 놈은 올빼미라 하고 작은 놈은 이제 소쩍새라고 이제 흔히들 이제 표현을 한다. 그리고 이제 국화엽회서라는 시에도 이 소쩍새가 나오죠. 한 송이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 봄부터 소쩍새는 그렇게 울었나 보다. 이거 가지고 요 문구 가지고 또 우리가 또 많이 또 응용도를 뭐 했지 않습니까? 누구 이쁜 아가씨를 피우기 위해 봄부터 누구 남자는 그렇게 울었나 보다라고 이렇게 술 먹으면서 이제 이런 식으로 좀 말들을 좀 많이 했고요. 뭐 또 이렇게 간단하게 또 응용을 하면 서민들이 부자를 되기 위해서 봄부터 배종차는 그렇게 울었나 보다 라고 이렇게 또 간단하게 또 표현을 할 수 있겠죠. 근데 이게 소쩍새에 관련된 이제 전설은 좀 재밌죠. 어떻게 보면 슬프기도 하고요. 이 가난한 집 소아라는 그 아가씨가 있었는데요. 집안이 엄청나게 가난해가지고 밥을 굶지 말라고 이제 부잣집에 시집을 보냈어요. 그런데 시어머니께서는 찬밥이 생기지 않게 작은 솥에 딱 맞게만 밥을 하라고 했다네요. 그러다 보니까 소아가 먹을 밥이 없어요. 그러니까 소아가 먹을 밥을 빼고 딱 맞게 밥을 해가지고 소아가 결국에는 이제 굶어 죽었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녀의 한이 맺혀가지고 이 소아가 한마디 새가 되어서 솥이 적어요, 소쩍이라고 이렇게 울었다고 하네요. 그래서 소쩍새가 울면 과거에는 이렇게 소쩍새가 울면 좀 재수가 없다. 소쩍새가 울면 그 다음에는 흉년이 든다라고 해가지고 이제 길조가 아니라 이제 흉조라고 새로 이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또 이렇게 또 생각하다가 또 이제 소쩍새가 울어서 또 흉조 좀 나쁘게만 또 생각할 거냐. 오히려 솥이 적다 이렇게 계속 울어대니까 솥이 적으니까 이 더 큰 솥을 준비를 해라. 내년에는 풍년이 돌아올 테니까 이제 더 큰 솥을 준비해라. 이제 그런 의미로 이제 이걸 부정적으로 생각할 게 아니라 이제 긍정적으로 생각하자라고 해서 이게 소쩍새가 울게 되면 솥이 적으니까 더 큰 솥을 준비하라는 이제 길조, 이제 풍년이 온다. 그래서 이게 길조로 다시 이제 생각의 전환을 하게 된 거죠. 이처럼 우리가 위기가 있다 하더라도 다시 이 위기를 잘 극복하면 기회가 된다는 얘기죠. 지난번에 우리 동계올림픽 여자 쇼트트랙 3000m 계주에서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저희가 예선에서 선수 한 명이 넘어졌잖아요. 넘어져가지고 반바퀴 정도 차이가 났는데
이거를 반바퀴 정도 차이가 나는데도 이거를 그냥 다 이겨버리고 결론적으로 예선 1등으로 이제 올라가는 불굴의 정신이 있다는 거죠. 대단한 거죠. 요것뿐만 아니라 크로스 컨트리 남자 스키 에시론에서 이건 뭐 15km, 15km 해가지고 총 30km 스키를 타는 건데요. 여기 이제 노르웨이 선수, 이게 금메달을 딴 선수가 신메 헥스타드 크러거인데요. 요 선수는 이제 출발 신호를 받고 이제 출발하다가 한 3, 4분 만에 이제 다른 선수로 인해 가지고 이 스킨 선수가 그냥 아예 넘어진 거예요. 아예 넘어져 가지고 한참 만에 또 일어나서 이제 준비를 하고 이제 뒷부분에서 또 출발을 또 시작했겠죠. 그런데 이렇게 넘어진 선수가 요번 대회에서 금메달을 딴 겁니다. 이 놀라운 사실이죠. 근데 이 선수는요, 지금까지 세계 월드컵 대회에 나가서 최고의 성적이 지금까지, 이 선수 이 나이 먹도록 지금까지 최고의 성적이 4위였다는 거예요. 4위. 4등이라는 거죠. 이 선수가 전 세계적으로 월드컵 대회에 나가서 최고 성적 4등밖에 하지 못한 선수가, 특히 그 선수가 넘어졌는데, 넘어져가지고 남들 다 출발하고 하는데 다시 일어나서 뒤늦게 출발했는데도 1등을 했다는 겁니다. 또 세계 월드컵 대회에 2018년 올해 내내 1등을 한 우승 후보, 즉 금메달 후보가 메달권에도 들지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즉 금메달 후보가 아예 메달을 따지 못했고 4등, 최고 성적이 4등을 한 선수가 금메달을 따는 거죠. 뭐 야구에서 흔히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야구 몰라요. 또 스키도 똑같이 말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스키 몰라요. 해봐야 알아요. 그런데 여러분, 요즘에서 우리가 느끼는 거는 우리들 인생 또한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지금 때때로 넘어지고 쓰러지고 힘들어한다 하더라도 우리의 인생이 10년 뒤, 20년 뒤, 30년 뒤에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즉 하면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거는 넘어졌다는 사실이 중요한 게 아니라 넘어지고 나서 포기하고 절망하고 후회를 한다면 이거는 뭐 힘들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런 선수들을 놓고 보세요. 넘어졌다 하더라도 쓰러졌다 하더라도 다시 일어나가지고 최선을 다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야구를 보든 스키를 보든 여러분의 또 인생 또한 이거는 아무도 모른다. 그래서 열심히 우리가 긍정적인 생각 가지고 열심히 하면 된다. 이렇게 희망을 가져보는 이제 새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구정특집 한국 부자와 부동산 그 두 번째 얘기가 되겠습니다. 한국 부자들의 부동산 첫 취득에 대한 분석인데요. 우리가 이제 부자가 되는 방법은 두 가지 방법이 있죠. 스스로 돈을 열심히 벌어서 또한 투자를 잘해서 부자가 되는 경우가 있고 또 부모를 잘 만나 상속이나 정리를 통해서 부자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운 좋게도 배우자를 잘 만나서 알고 보니까 사귈 때는 몰랐는데 알고 보니까 배우자가 겁나 부자야. 그러니까 무척이나 부자인 사람을 만났다. 이런 경우도 있을 수는 있겠죠. 이런 경우는 TV 드라마나 소설에서 있을 가능성이 아주 높고 평상시에는 이런 경우가 있을 확률은 좀 많지는 않겠죠. 전혀 없다는 얘기는 아니고 확률이 높지 않다. 그래서 이제 대한민국에서 부자가 되는 경우는 이제 두 가지 방법이다. 본인이 열심히 일을 해서 또 투자를 잘해서 돈 모으는 방법, 그리고 부모님을 잘 만나서 상속과 증여를 잘 받은 경우, 이렇게 해서 부자가 되는 경우가 있다. 그렇다면 이 한국의 부자들이 처음 부동산을 취득했을 때 과연 부모님한테 도움을 받았을까? 그래서 아니면 부모님한테 도움 안 받고 본인이 열심히 사업을 하거나 일을 해서 모은 돈으로 이제 아파트를 또 부동산을 처음으로 샀는지, 이 부분이 좀 궁금한 것 같은데요. 답은 여기 조사한 한국의 부자들 중에 무려 69%가 자수성가형으로 부동산을 처음 취득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증여나 상속으로 인하여 처음으로 부동산을 취득했다는 경우는 약 30%입니다. 그래서 비율을 따지면 7대3이죠. 즉 아직까지 한국의 부자들은 상속형 부자는 30%고 본인이 열심히 일을 해서 부자가 된 케이스가
이제 70%다 라고도 말을 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요 얘기는 과거에 1970년대, 80년대, 90년대, 2000년대 이렇게 열심히 모으고 투자하고 투자해서 부를 이룩한 사람들 얘기고, 앞으로의 분위기는 어떨까냐라고 한다면 제가 보기에는 부모님의 도움을 받아서, 예를 들어서 부모님의 자문이나 또 부모님의 돈을 좀 차용을 해서 자녀들이 처음으로 부동산 취득 확률이 점차 늘어날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지금 이 방송을 듣고 있는 우리 20대, 30대, 40대 여러분, 솔직히 이렇게 표현을 한다면 우리 열심히 일을 해도 이게 뭐 이 적금 들어간다는 게 보통 힘든 게 아니잖아요. 그냥 마이너스 인생만 아니면 그나마 다행인데, 그 정도로 이제 좀 어렵다는 거죠. 그런 와중에 이제 처음으로 부동산을 취득한다. 여러분 자녀들이 예를 들어서 자녀들도 예를 들어서 대기업이나 요런 데 뭐 들어가지 못하는 이상은 뭐 한 달에 받는 월급, 뭐 이제 공무원이나 이제 공직에 계시다면 안정적이나 그도 하지. 예를 들어서 중소기업이나 작은 회사에 들어가면 이건 뭐 안정적인 것도 없고 또 박봉이잖아요. 그런 와중에 돈을 모아서 투자를 한다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그분이 기특하죠. 저희 입장에서 보면 참 대단하다. 물론 대단하신 분이 계세요. 월급 180만 원 타가지고 뭐 생활비 기타 등을 빼고 100만 원씩 적금 들어가가지고 그 돈으로 부동산 투자를 하신 분도 계시죠. 저한테 그런 사연들을 다 보내주시니까 오늘 이 자리에서도 그런 분들에게 제가 얘기를 하자면 정말 수고 많이 하셨고 또 고생도 많이 하셨어요. 앞으로도 그러한 마인드를 가지고 열심히 살아가시면 또 부동산에 이렇게 젊은 나이에 또 관심을 가지신다면 굉장하신 분이 되실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떤 분은 아이들도 있는데 한 달에 치킨을 한 마리만 딱 시켜 먹는데요. 외식비를 그만큼 아낀다는 얘기죠. 엄청나신 분이죠. 그러한 노력과 그러한 마인드 자체가 참 대단하다. 아마 그런 분들이, 그런 사연들을 저한테 보내주신 분들이 제가 보기에는 앞으로 20년, 30년 뒤에는 이렇게 한국의 부자들이 생각하는 부동산이란 특집에 이런 분들이 자수성가형이 되실 겁니다.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사시고요. 아무튼 앞으로 가면 갈수록은 이제 자수성가형보다는 이제 상속 증여형이 더 증가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보면 이제 자수성가로 해서 돈을 모았다면 그러면 한국의 부자들은 처음으로 부동산 취득한 시기는, 그러니까 몇 살 때에 부동산을 처음으로 투자를 했을까? 그게 좀 궁금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1970년대에는 20대가 무려 72.7%고요. 30대가 27.3%입니다. 그리고 1990년대에는요. 20대가 42.1%고 30대가 54.2%고 40대 이상이 3.7%였어요. 그런데 2010년대 이후에는 20대는 거의 없어요. 이제 20대는 거의 없고 30대가 무려 62.5%, 40대가 37.5%로 나타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과거 1970년대는 20대가 처음으로 부동산 취득 확률이 무려 72.7%라니까. 근데 2010년도에는 20대는 거의 없어요. 처음으로 취득하는. 거의 2010년대에는 30대가 60.5%가 많다는 거고 40대가 37.5%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집 마련을, 예를 들어 부동산 첫 취득이니까 내 집 마련을 30대 아니면 40대에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30대가 62%, 40대가 37%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늦어도, 보통 사람들 입장에 늦어도 40대 말까지는 내 집 마련을 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물론 요거는 이렇게 부자들 얘기죠. 부자들 얘기. 그러니까 한국의 부자들은 이렇게 부동산을 젊었을 때 취득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를 놓고 보면 20대, 30대가 부동산 구입이 대세였다는 거죠. 근데 2010년도 이후부터는 이제 30대 이상에서 첫 부동산을 취득하는 거를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과거에는 20대가 취득했고 2010년대 이후에는 왜 30대, 40대냐? 그 이유가 뭘까? 제가 생각하고 제가 분석한 점에서는 첫 번째는요.
결혼하는 나이가 과거에는 20대였다면 지금은 30대 중반 후반이잖아요. 그러니까 결혼하는 시기가 늦어졌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30대, 40대 처음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거잖아요. 두 번째는요. 그 당시에는 다 같이 못 사는 시대였잖아요. 그래서 특별한 노력과 본인만의 특별한 기술만 있다면 어떻게 보면 쉽게 돈을 벌 수 있는 기회의 시기였죠. 근데 지금은요. 지금은 뭐 모든 정보하고 뭐 모든 기술이 이제 평준화되겠죠. 일종의. 그리고 노력 안 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다 같이 노력해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과거에는 돈을 벌기가 쉬웠다면 현재에 와서는 돈을 벌기가 굉장히 어려운 시대가 됐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처음으로 주택 구입이 30대, 40대로 뒤로 갈 수밖에 없는 거고요. 세 번째로 본다면 직장에서 과거에는요. 직장에서 열심히 일을 하면 평생 직장을 보장받았어요. 그래서 안전하게 돈을 모으고 있고 또 안전하게 내 집 마련을 또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직장 생활을 한다 하더라도 이 평생 직장인 개념은 좀 완전히 사라져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평생 직장인 개념이 사라졌기 때문에 누구나 다 미래에 대한 두려움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데 내가 다음 달에, 다다음 달에, 내년에 이 수입이 들어온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내가 내 집 마련을 하기가 좀 약간 망설여진다는 얘기죠. 괜히 은행 융자를 받아서 내 집 마련을 했는데 이자를 갚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면 어떻게 할까라고 걱정이 앞선다는 얘기죠. 그래서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우리가 투자에 있어서 두려움과 걱정 때문에 투자를 꺼려 한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부동산을 처음 취득하는 나이가 뒤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거는 한국 부자들의 특징으로 본다면 한 살이라도 더 젊었을 때 처음으로 부동산 투자를 했다는 거예요. 즉 어리면 어릴수록 부동산 투자를 빨리 했다면 더 부자가 될 가능성이 더 많다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그 사람들의 미래는 제가 보기에는 밝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저한테 메일로 보내주시는 여러분들이 계시는데 그 메일을 놓고 봐도 20대 초반에 결혼을 해서 20대 중반에 애를 생겼고 산업체에서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그래도 집을 한 채, 두 채 모으는 경우도 있고 이런 사람들이 저한테 메일을 보내주고 이 사람들의 미래는 굉장히 밝다라고 말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요. 한국 부자들은 최초로 구입한 부동산의 종류는 무엇일까? 이것도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부동산 투자 종목으로 본다면 여러 가지가 있죠. 아파트가 있을 수 있고 분양권, 또 재건축, 재개발, 토지, 상가, 오피스텔, 주상복합, 뭐 상가, 뭐 경매 등등 있겠죠. 또 물론 그 당시에는 이제 서울 같은 경우는 도시가 확장되는 시기고 뭐 대전이나 부산도 도시가 확장되는 시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는 이제 처음으로 이제 아파트를 올리는 시기이기 때문에 뭐 재건축이나 재개발이 성행하는 시대는 아니겠죠. 그래서 여기서 재건축, 재개발을 빼면 이제 아파트 또 분양권, 토지, 상가, 오피스텔 이런 거로 이제 압축이 될 수 있겠죠. 그러면 한국 부자들은 여러 가지 요 부동산 투자 종목에서 주로 어떤 종목을 최초로 구입을 했을까라고 본다면 이건 굉장히 놀라운 사실이죠. 한국 부자들은 최초로 부동산을 투자한 경우 그 투자의 종류는 아파트라는 거죠. 아파트가요 무려 76.6%로 압도적으로 차지하고 있어요. 아파트 외 주택 그리고 오피스텔 예를 들어서 아파트 외 주택이라는 건 단독주택이 되잖아요. 단독주택 또는 오피스텔이 14%고 토지가 4.7%, 상가가 3.2%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1980년도에는 아파트를 처음으로 부동산 투자할 때 처음으로 구입한 경우 이 경우가 80%를 넘어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를 보면 70년대, 80년대부터 아파트가 어떻게 보면 부동산 투자에 있어서 제일 먼저 하는 그리고 오랫동안 아파트 투자를 하니까 손실이 덜하더라라는 어떻게 보면 확신을 가지는 거예요. 물론 지금 와가지고는 아파트의 투자가 지금도 80%라는 얘기는 못하죠. 이제 1980년대 이후는 서서히 이제 줄어들고 있다. 그래도
아파트, 현재 와서도 아파트에 대한 투자가 굉장히 높다라고는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한국 부자들은 요 첫 투자에 대해서는 아파트 쪽에 굉장히 관심이 많고, 요 아파트 투자의 관심은 1970년도부터 2010년도까지 계속 또 지금에까지 아파트 투자는 계속 유지가 되고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입니다. 네 번째, 한국 부자들이 처음 구입한 부동산은 어떤 지역에 우리가 부동산에 투자했을까?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제가 부동산 투자에 있어서는 세 가지가 준비해야 된다. 처음에 장소, 위치가 중요하다. 두 번째는 시간, 타이밍이 중요하다. 세 번째는 사람을 잘 만나야 된다라고 하죠. 그러면 한국 부자들이 처음으로 구입한 부동산은 도대체 어떤 지역의 부동산이었까? 이것도 굉장히 궁금할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살펴보면, 이제 한국 부자들이 처음 부동산을 투자한 지역은 강남, 서울 강남이 30.9%, 서울의 강북이 19.4%, 경기 수도권이죠. 경기도가 18.7%입니다. 그 뒤를 이어서 대구 경북 지역이 9.4%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즉 한국의 부자들은 서울 수도권에 많은 투자를 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또 어떻게 보면 서울 수도권에 부자들이 최고로 많아. 서울에 부자가 얼마나 많습니까? 거기다가 수도권까지 포함하면 서울 쪽에 부자들이 많기 때문에 당연히 서울 쪽에 또 수도권 쪽에 많은 관심들이 있다. 근데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우리가 부자들 같은 경우, 또 서민들 같은 경우도 공통적인 생각입니다. 이제 인근 지역에 있는, 본인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 그 인근에 대해서 우리는 흔히 투자들을 많이 하신다고 생각하시죠.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자료를 보더라도 서울 쪽에 수도권에 부자들이 많으니까 서울 강남에 30.9, 서울 강북에 19.4, 경기 수도권에 18.7이라고 하니까 서울 수도권에 부자가 많으니까 요직에 투자를 했겠지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요, 놀라운 사실이 여기 한 가지 발생이 되는 거죠. 여기서 도표를 보시면 이 도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요거를 또 칼럼을 다 썼어요. 다음 카페 아름다운 부자의 그 칼럼이 있으니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핵심적인 것만 제가 말씀을 해드릴게요. 이 1970년대부터 80년대, 또 80년대 후반, 90년대 초, 또 90년대 후반, 또 2000년대 초, 2000년대 후반, 10년 이후 나눠주시는데, 자기가, 즉 부자들이 거주하는 지역에 부동산의 최초 구입이 많을 거다라는 것을 이 도표는 철저하게 깨고 있어요. 1970년하고 1980년대 중반까지는 강남 개발에 의한 부동산 최초 구입이 가장 많아. 그러니까 서울 강남 쪽에 투자한 게 47.4%고 강북은 15.8%고 충청도는 5.3이고 나머지는 없어. 거의 이렇게 확률이고, 최초로 구입한 해당 지역이 어디냐 해서 서울 강남이 47.4%라는 거예요. 그런데 1985년 이후부터 1990년도 초반까지는 오히려 강북이 또 증가됩니다. 요때는 서울 강북이 32.6%고 서울 강남이 28.3%입니다. 왜 그러냐면 1985년 이후부터 서울에 있는 노원구하고 마포구가 개발이 한창 시작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개발되는 쪽으로 돈이 흘러왔다는 얘기죠. 그리고요, 1990년도 초반에 하면 또 돈의 흐름이 어디로 많이 가냐 하니까 분당, 일산, 평촌, 즉 대규모 일기 신도시죠. 요때 돈들이 또 예를 들어서 분당하고 일산하고 평촌 쪽으로 또 흘러갑니다. 그래서 최초 1990년도 초에 최초 구입은 어디를 가장 많이 투자를 했냐 하니까 경기도가 31.9%고요. 서울 강남은 14.9%밖에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 놀라운 사실이잖아요. 그리고 1990년대 후반부터는요, 이 울산광역시가 처음엔 울산시에서 울산광역시로 선택됐잖아요. 그리고 울산 쪽이 자동차, 또 조선, 화학 경기가 호황을 입잖아요. 서서히 시작이잖아요. 경상도 쪽에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1990년도 후반부에는 이제 부산, 울산, 경상남도 이쪽, 즉 경상도 쪽에 또 경기가 좋은 거야. 그러다 보니까
1995년부터 1999년도까지는 경상도 쪽 투자가 26.7%고요. 서울 강남의 투자는 21.7%입니다. 그러니까 경상도가 26.7%로 서울 강남보다 더 많았다는 거죠. 그럼 돈의 흐름이 또 경상도 쪽으로 흘렸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2000년 이후부터는 이제는 지방보다는 2000년 이후부터는 역시 서울 강남으로 또 돈들이 오기 시작했죠. 그래서 2000년도부터 2004년도까지는 서울 강남이 무려 49.0%, 그리고 경상도가 10.2%, 서울 강북이 12.2%, 경기도가 10.2%로 이제 흘러오는 거죠. 여러분, 이런 식으로 보면 이 부자들이 최초로 부동산을 구입한 지역이 본인들이 살고 있는 지역에 투자를 했다라고 볼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이 부자들은요, 기가 막히게 돈이 흐르는 곳, 그곳에 가서 처음으로 부동산에 취득을 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늘 생각하고 있는 영토적 본능은 부자들 같은 경우에는 돈이 흐르는 곳으로 가기 위해서 영토적 본능을 당연히 깼다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위기가 있을 때 기회로 옮깃하고, 또 기회가 있으면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서 이렇게 잘 달리는 말에 올라타는 그런 경우가 발생이 됐다는 거죠. 즉, 돈의 흐름은 국토 개발이 되고 돈의 흐름이 이어지는 곳에 우리는 투자처가 된다. 이 부자들은 항상 이런 곳에 옮겨 타기를 잘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아무튼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건강하시고 행복한 한 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까지 배동찬 교수의 맛있는 돈 이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